오늘 월요일이니까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또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곧바로 일발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예고해드린 바 김용민 매니저의 그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 YD 파워라고 DY 하는 파워, 네, DY 파워. 네. 사이트 설명을 못 외우네요. 네. DY 파워를 해주신 맥락은 이제 미국의 중심이 어찌 됐건 코로나가 점점 앞으로는 종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의 정상화와 회복 속도 그리고 또 뭐 이 부양책의 그 효과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도 약간 동행해서 움직이는 어쩔 수 없는 상승. 그리고 금리하고 주가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자는 게 저희 포인트죠. 네, 금리와 동행하는 기업을 찾아서라는 주제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모습과 최근에 그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가장 그 경기 회복과 정상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표되는 기업은 미국의 보잉이라는 회사죠. 보잉의 주가가 주말에 6.8% 급등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에서는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0위권 정도 되는데 6.8%가 오르다 보니까 다우지수 전반적으로는 견인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이런 그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라든지 캐터필라는 4% 올랐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쪽과 맥을 같이 지어서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보잉 주가 상승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최악의 실적이죠 거의.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최근에 보잉의 그 보도 내용들 보면은 신규 주문이 1년 만에 주문 취소 물량을 웃돌기 시작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한 25대 대규모 발주를 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도 서서히 이제 수주 소식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고요. 얼마 전에 추락 사고가 냈었던 보잉 777 기종이 보면은 엔진 정비 불량이 있어요. 이른바 금속 피로라고 해서 메탈 패티규 뭐 전문 용어입니다만 반복되는 진동으로 이 금속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인데 이게 바로 정비 불량입니다. 그럼 정비를 받아야 되죠. 정비를 어디서 받느냐? 한국항공우주 사천 공장에서 정비 많이 받습니다. 보잉의 에어버스 그다음에 보잉하고 에어버스 이 두 회사가 이제 전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잉, 뭐 유럽의 에어버스 이러죠. 근데 티어 1 등급의 그 정비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거 뭐 공식 저희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하여튼 최악의 시기는 뭐 다 지났다. 전 대표의 분식회계 의혹까지도 지금 뭐 아주 그 속쓰린 내용이지만 공식 찾아보면 또 다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부침 현상이 있었고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 잘 나갈 때 따라가는 전략도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을 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는 때는 이제 뭐 바닥 짚고 턴한 때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는 이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장 회복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고 B787, 보잉 787하고 에어버스 350, 이 주익하고 동체 구조물 사업에 또 설계하고 해석 단계부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뭐 오버홀 이런 약자입니다만 이런 정비 쪽은 가장 잘하는 회사가 카이입니다. 부가적으로는 또 1분기 말에 환율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서히 실적 회복이 좀 뚜렷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0일 날 뭐 잘 아시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주말인데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여기는 이제 국가 정책기관이고 항우연하고 한국항공우주하고 주도적으로 벌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이제 부품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주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세게 못하는 거는 항우연이라고 하는 국책기관이 지금 조금 입김을 세게 내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팩트니까. 팩트는 얘기해 드려야죠. 그래서 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거 이외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국 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무슨 기업을 좀 관심을 둘까?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 동체 접합을 아주 특수하게 하는 리벳 기술. 이걸 뭐 틀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 동체가 사실 그 앨런 머스크가 한때 주창했던 하이퍼루프 아십니까? 이 진공으로 쫙 빨아들여가지고 네. 쭉 가는 거. 물론 지금은 스페이스X로 우주에 관심이 많지만 하이퍼루프에는 동체가 필요하거든요. 이 동체 우리 카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을 좀 뽐낸다면은 뭐 굳이 앨런 머스크가 와서 관심을 안 둘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포인트는 오늘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은 민항기 사업들이 이제 회복되는데 보잉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탄성을 굉장히 세게 받는 것을 봐서는 연관성을 분명히 지어서 항공기를 수리하고 다시 뭐 부품을 장착시켜주고 하는 그 리페어 사업, MRO 사업을 한국항공우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회복될 거고 거기에 이제 우주산업 이런 정도. 뭐 주말에 나왔던 뭐 이스라엘 업체 엘빗과의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이거야 그냥 작은 뉴스죠. 뭐 그죠? 먼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먼 얘기라고요. 뭔 얘기라고요? 지금 굴러다니는 것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예 다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진짜 우리 국가의 아젠다와 비전을 향해서 물론 지금 이제 우주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태동기죠. 태동기인데 한국 사람, 대한민국인을 우주와 달에 왜 못 보내 우리는? 보낼 수 있잖아요. 보냅시다. 네. 우리 매일경제 TV와 함께. 네. 정경민 사장님도 좀 가봅시다. 네. 뭐 보내기 전에 그냥 저는 좀 뭐 제 관심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굉장히 영악하신 게 지금 아주 기술적 반등이 딱 나오는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주가가 너무 싸. 네, 4만 또 원. 얘기 드리지만 이 사천에 사천뿐만 아니라 사천에 본사가 있잖아요. 사천 그 비행장 옆에 네. 이제 회사 가보면은 정말 그 넓은 부지의 그 시설들과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 이런 거에 무형의 자산들을 봤을 때는 10조 원을 줘도 이거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 3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안타까워서. 예, 회사 보면 안타까워서. 일단 데일리 방송이니까 네. 일단 4조 만들고 차츰 1조씩 늘려 나가도록 하죠. 저는 그래요. 좀 좁게 보겠습니다. 일단 미래는 우주, 가깝게는 방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1월 2일 날 우리 네네네. 정윤 시장이 네.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좀 놓고 본다 그러면 다우가 강했죠. 나스닥보다는 그런 거 역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강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항공주들의 강세였어요.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보잉도 많이 올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좀 많이 올랐고 사우스웨스트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항공사들의 비행기 발주가 늘어난다는 소식과 함께 뭐 그 독립기념일 전후에서는 우리 여행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미국의 항공사든 또 이런 비행기 제작사든 뭐 좋은 그런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강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이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만 산업재, 건설 기계. 뭐 저도 지난 주말에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산업재 이런 이제 운송도 이제 산업재에 들어가니까 이쪽에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주들의 관심이 다시금 좀 높아질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항공도 지금 유상증자 이후에 좀 횡보 구간에 놓여 있긴 있습니다만 오보행 이슈가 차츰 줄어드는 시점에 있다면은 다시금 뭐 좀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뽑아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좀 관심을 좀 모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하나 더 좀 추가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또 제가 밀떡이니까 KFX의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일단 시제기가 거의 다 조립이 끝났고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롤아웃이라 그래서 네. 이제 경락고에서 이렇게 굴러 나오는 바퀴가 구르는 그렇죠. 걸 롤아웃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게 4월 당장 달에 나르진 못하고요. 네네. 이제 시험 비행은 하진 못하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 거칩니다. 한국 무기가 최고인 이유는 일단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부터
시베리아의 추위까지 모두 견딜 수 있는 이런 기후 환경에서 북한과 대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좀 이제 무기 구매를 원하는 이제 그런 기업, 그런 국가들의 제일 그런 좀 타겟이 되고 있고, 아까 뭐 이영로 차장도 뭐 나와서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해줬습니다만. 개인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단점은 대주주가 이제 수출입은행이고 국가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도 분리, 방산과 민수 그리고 또 우주 이런 쪽은 좀 분리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차후에 네.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는 방산 이 KFX의 이슈만으로도 뭐 5, 6조는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지금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좀 짜증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굳이 비교를 분류를 하자면 4.5세대 이제 전투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F-35, F-22 이런 이제 5세대 전투기가 나오면서 이제 무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비행기가 한번 떠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거를 이제 1소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번 작전을 하고 돌아오는 비용 또 정비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거 5세대로 다 바꿀 게 아니라 한국같이 4.5세대 전투기를 좀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군들이 지금 4.5세대 전투기를 좀 찾아 나섰는데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항공기가 한국의 이제 KFX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네. 지금 이제 시제기를 내고 있는 이 시점이란 얘기죠. 벌써 4개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 구매의 의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 7개 국가들은 관심을 표명한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 대당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700억에서 800억 정도인데 우리가 구매하고 일본이 바가지 써서 산 그 F-35가 대당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높은 이제 그런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T-50 같은 훈련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스펙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제기가 출시함과 그 전후를 그 전후에 그런 시기쯤에서는 한번 좀 뭐 테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관심 표명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해줘서 다시금 좀 4만 원대 이상까지 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두 개 나라에서 이 구매 의사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이제 가치의 가격이 더해지는 그런 상승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원대 초반 찍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역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 1년 내년까지도 쭉 지켜볼 수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산 산업만으로도 5, 6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적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이 산업재적인 측면 그리고 뭐 이건 우주로 봐야 된다라고 앵커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네.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방산으로 봐도 충분히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까 좀 길게 돌아왔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 같이 병행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제 홈페이지 한번 띄워봤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내놨네요, 홈페이지. 네. 저도 이제 차장님 의견을 이제 잠깐 좀 그 숟가락을 좀 얹어보면 네. 결국은 이제 저는 한국항공우주 어쨌든 아직까지는 항공우주의 매출 비중이 방산 쪽에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크게 좀 매출 비중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KFX 이 레퍼런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이제 가격적으로도 재평가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방산, 미래의 성장성은 이제 항공우주 쪽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찌 보면 한국항공우주는 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치주의 성격과 성장주의 성격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앵커께서 이제 제시해 주셨던 주제 금리 상승기에 가장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나 모든 그것들을 털어냈어요. 네, 안 좋은 건 작년에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현호 대표의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정말 지난해에 엄청난 그 심적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보면 기사들이 이제 그 몇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미래형 훈련 체계 시장 진출, 이 AR, VR 뭐 이것도 메타버스 사실
훈련 체계라는 게 가장 또 직접적인 네. 적이니까. 그리고 또 뭐, 오늘 또 나온 공시는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국방기업 엘빗하고 이제 차세대 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이게 이제 공시하고 또 홈페이지 잘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좀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실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한국항공우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저는 종목을 조금 덧붙이면은 아스트란 종목을 아스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오늘 이제 어쨌든 보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잉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주가가 한 350달러, 400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던 회사였는데 아직도 지금 보잉의 주가는 한 260, 27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737 맥스 기종이 이제 가동 중단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악재들을 이제 작년에 한꺼번에 이제 좀 얻어맞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37 악재와 가장 좀 직접적인 또 피해를 입었던 종목이 바로 아스트라는 기업이거든요. 역시나 네. 이제 이 아스트도 항공기 동체, 한국항공우주가 있는 이제 인접 지역에 아스트의 이제 본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보잉, 특히 이제 보잉 쪽에는 737 이제 맥스 기종에다가 항공기 동체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뭐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보잉 수혜를 이제 또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로 아스트라는 종목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항공주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대한항공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좀 오버행 이슈가 조금 눈에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대한항공은 작년에도 이제 화물 쪽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뻗어나가 있는 자리에서 행보가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아시아나를 이제 좀 본다면 아시아나 IDT가 뭐 요즘에 이제 분리매각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산업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플러스 또 매각과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좀 감안하면은 아시아나 IDT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종목 두 개를 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 붙일까요? 그러면 네. 대한항공하고 아스트하고 아시아나 IDT, IDT. 이렇게 두 대한항공은 종목. 대한항공? 네, 네. 네. 먼저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항공 저기 해달래요. 네. 저렇게 나왔네요. 네. 자, 36분. 네. 안녕. 네, 저는 먼저 가셔야죠.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나 뭐 또 금리 얘기 또 지겹게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FMC 전까지는 계속 또 금리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뭐 꼭 민감주냐 아니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과 또 맞닿아 있는 종목들, 실적의 성장성이 상당히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업종에 여러분들이 좀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이번 주 또 선전하시기를 또 기대를 하고요.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